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상방울 전 회장의 관계를 두고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증언이 있는 반면에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통화는 했다는데 기억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요,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국정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건설 현장 비리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오늘 이어지면서 노조와 정부 간의 긴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핫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입니다.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28일입니다. 그랬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협의도 없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까지 정했다. 2번은 조사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떡하냐.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원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이도 믿습니다. 성남시장 때 사건이 아주 오래된 전의 얘기인데 당 차원에서 단결해가지고 대응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당원들 그리고 지도부 같이 갔었습니다.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엔 혼자 가겠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텐데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날짜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할 게 너무너무 많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 미묘한 신경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번에 성남FC 관련해서 출두를 했을 때 네. 평일이었어요. 예. 10일 날입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그러면 일 안 하고 그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41명이 같이 거의 다 그 동행을 했죠. 그러면은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그 평일에 일 안 하고 다 갔는데 이번에는 평일에는 일해야 된다. 주말에 가겠다.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또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일종의 이게 기세 싸움을 하는 것인데 특히 이것도 지금 검찰에서는 검찰 쪽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 28일 오전 10시 30분이라는 것을. 근데 이것을 피의자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통보를 마치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 사법체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인데 사법 체계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그 비판 여론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저 설 변호사, 뭐 날짜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간 이야기하고 그럼 나가면 됩니까? 당초에 저는 검찰에서 이 출석 요구를 할 때 조금 절차적으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당 대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실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서 그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히 지금 언짢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오라고 할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런데 언론에다 그렇게 출석 요구를 하는 셈이 돼버린다면 그 좀 이제 소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공식적이지 않은 뭔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시장에 그때 민생 투어를 갔었을 때 아마 본인의 출석 일자를 얘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중에 피의자라든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경우에는 네. 주말에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조사받는 경우도 뭐 드물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 검찰하고 이 이후에 시간상의 어떤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KBS에 한 15분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가 술을 마시다가 저한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화 안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술자리에서 누가 바꿔줘서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런 뜻입니다.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런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특히 이제 저녁 술자리에서 저를 아는 지인분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 김근식 위원장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연결하면 그게 또 일종의 보여주기가 되니까 예. 한 다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첫 인사를 전화로 그렇게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그 전에 저랑 알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 계세요? 뭐 별일 없으시죠? 예. 인사를 할 수도 있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건 어제 KBS 뉴스에 인터뷰에 나와서 지금 한참 전 국민과 전 언론이 그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예. 대표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지금 진실게임이 되어 있고 전혀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뭐 전화번호도 없다 이러는 판인데 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해서 술자리에서 전화를 연결해서 통화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한 네. 것은 그런 정황에 대한 아마 주변에 어떤 권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 주변에 소문이 있었던 것을 아마 듣고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김문기 네.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의식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아마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보면은 두 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걸었던 지인을 통해서 과시용으로 전화 통화해서 아는 척할 수도 있지만 예. 기존에 알았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 계세요. 별일 없으시죠?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과연 저렇게 전화를 건네받았다는 상황이 사실이라면 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과연 전혀 일면식이 없었을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예. 같습니다. 자, 임시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서로 몰랐다고 하는 건 똑같지 예. 않습니까?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굳이 내가 그 사람이랑 뭐 연락을 해야 되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는 그 두 분이 말씀은 있는 건 맞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이건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번 쫙 사람들 저녁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전화를 다 바꿔준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요 대표님 누구누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주면 그 중에 한 10명을 뭐 이재명 대표가 어찌 알겠습니까? 네. 그냥 뭐 팬입니다. 뭐 힘내세요 하는 그런 전화는 늘상 정치인들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특히나 뭐 그냥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후보 나왔던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는 제가 볼 때는 수천 수백 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화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꺼리낌 없이 그냥 뭐 다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는 사람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네. 뭐좀 자랑하려고 예. 이재명 대표 전화 받아볼래? 뭐 이렇게 하면서 바꿔준 적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게 아마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은요,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전혀 모른다 그랬다가 전화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뭐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김근식 교수가 방금 그 지적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이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딱 잡아 떼다가 네.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상황이 변할 것 같으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죠. 한 자락 깐다 가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이제 들통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 자락 까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그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서 하면은요. 이재명 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하면은요. 거짓말, 불신, 둘러대기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발언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네. 불신의 벽돌 한 장을 더 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나중에 밝혀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이 정도 기억난다고 하면서 살짝 둘러대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건 택시 탈 때 돈 안 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택시 내릴 때 돈 내지 택시 탈 때 돈 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유가 재밌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술자리에서 전화 돌려받을 수 있는데 네네. 왜 이것을 KBS와 인터뷰에서 15분 동안 하는 인터뷰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느냐? 네네. 왜 이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예. 뭔가 이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겠죠. 그렇잖아도 지금 뭐 장방울 전 그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아주 친숙한 관계인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쌍방울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다 놔두고 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오늘 보도 중에 하나가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것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 보도까지 나왔으니 본인이 계속 뭐 쌍방울 내의 사의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나중에 거짓말 논란이 또 일어날 것 같으니 예. 그 안에서 아마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검찰에서 아마 그런 진술이 나온 것 같다고 했든지. 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굳이 꼭 만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는 이하영 그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가 있고 예. 또 변호사비 대납에서는 이태영 또 변호사가 있죠. 네. 그러니 이태영 변호사가 이 쌍방울의 고문으로 가서 사회이사로 가서 뭐 그 월급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의 변호를 했다. 그 선거법 위반 때. 예. 그리고 또 이하영 경기부지사가 쌍방울에 취직을 해서 뇌물죄로 구속이 돼 있는데 예. 이재명 그 대표의 핵심 접근이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예. 이재명, 김성태 두 사람이 만나지 않더라도 그 중간 두 가지 큰 그 의혹 사건 중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두 사람이 만나고 안 만나고는 별로 저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대납 도깨비 같은 일이다. 일종의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변호사비 자기가 냈고 집 한 채 날아갔는데 무슨 또 20억을 왜 줘야 되느냐. 뭐 10분의 1, 2억 얼마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줬지 20억 줄 수도 없고 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팩트는 하나도 없고 이걸 기소하면 참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의문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렇게 그 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는데 네? 비용이 그거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 사회에 뭐 기본적으로 정관 뭐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암묵적으로 그런 동의가 있습니다만은 네. 당시에 그 오늘 아침에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의 굉장히 오랜 지인인 정성호 의원이 당시의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주었었는데. 대부분 그냥 자기 연수원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선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이름 올려주고 같이 응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근데 실제 그 당시에 그렇게 무료로 해주다 보면 또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부행 네. 그래서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주신 분들한테도 그래도 적정한 금액은 받아라.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선의에서 나온 어떤 금액이라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공직자 어떠한 그 재산 등록을 하더라도 한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당시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던 아파트의 가치가 그 정도 올라서 그 정도 됐던 것이지 현금 비율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길래 본인으로서도 네. 그 돈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었는데 예.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뭐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김성태 회장 그 쌍방울 회장 관련 기소권에서도 지금 일단은 빠져 있거든요. 네, 일단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예. 실체가 불분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죠. 특히 대북 사업 같은 거 이재명 대표가 지사인 상황에서 북한의 유력 인사가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이례적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을 어떻게 이 대표가 몰랐겠느냐, 국민이 믿겠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의혹과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 주장했던 적이 있었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이해찬의 측근들과 법률 대리인들이 줄줄이 쌍방울과 연을 맺고 있는데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모르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다고 하니 이걸 믿을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하긴 자신과 열흘 넘게 해외여행을 함께 가서 종일 골프 치고 다니던 부하도 모른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남욱 씨하고 그 우리 저 정영학 씨 만나신 적 없습니까? 전혀요. 전혀 없다. 네. 만난 적이 있다면 이제 의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단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악수 한번 한 일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던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동네 제가 악수한 사람이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네,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하위 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트 같이 타고 골프 쳤던 사이인데 어떻게 모른다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언급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지금 재판 중인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 대표의 기억력이 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의혹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민영삼 원장님, 이런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만은요. 우선 우리가 국민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얼마만큼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여태까지의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그런 언어들이, 발언들이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하는 것도 그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떤 진실성을 그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요. 모른다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빠져나갈 그 토끼 구멍 같은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얘기하신 거 보면은요.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고 김문기 씨도 그랬고. 그래서 진짜로 모르면은 기억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난 모른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네. 예. 저는 그 이 기억에 관련된 진실 게임이라는 게 법리적으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한 정치인의 신뢰에 대해서 이제 한 타격을 또 크게 맺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쌍방울 김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게 범죄 혐의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사해서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를 검찰에 지금 찾아냈느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장이 청구되면 신병을 확보하잖아요. 그럼 신병을 확보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이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사건은 그 이후에 검찰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사건은 이제 두 사이가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는 진실 게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당시 경남지사였던 김태호 지사가 총리로 지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가 박연차 회장과 찍은 사진이 나와서 바로 낙마했습니다. 굉장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퇴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인은 공개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계속하다가 이것이 거짓말로 들통날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4년여 가까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이 쌍방울이 지원하는 이 아태교류협회랑 해서 북한과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의 수장이 도지사 이재명이고 쌍방울의 회장이 김성태 회장인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제 그 지금 재판에 관련돼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참 이렇게 섣부르게 지금으로서는 좀 섣부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나 뭐 지역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전국적인 단위의 지명도가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리고 근데 본인과 과거 일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 같이 옛날에 시장 시절에 일을 같이 한 사람인데 왜 몰랐냐? 그리고 그렇게 뭐 9박 10일 동안 같이 여행도 다녀왔는데 몰랐냐? 그럴 수 있는데 당시에 몰랐다라는 내용은 뭐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저는 얘기했던 거 가지고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른다 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뭐 그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 서로 모른다고 지금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모를 수가 있냐라는 어떤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뭐 굳이 어떤 서로를 알아서 이득이 될 것인가, 서로 네. 몰랐다 해서 이득이 될 것인가, 뭐 이득을 따지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여기서 서로 모른다는 내용 자체만은 어떤 뭐 당사자들끼리의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억력에 대한 부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 대표의 이 검찰 수사 조사 이게 개인적인 리스크 아니냐. 근데 왜 당이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아닌 한 개인이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반면에 당에 대한 게 아니라 개인의 걸 이 당을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당 대표 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고 성남시장 때 만들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건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일시당 때 단결해가지고 대응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혼자서 변호사만 대당하고 단둘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그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갖고 당을 갖다 뭐라고 할까 움직여 갖고서 대응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저렇게 이야기해서 좀 오해를 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대변인은요? 네, 지금 계속 나오는 분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만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러한 소환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의 말로는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뭐 경찰서든 검사든 가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혼자 가셨어요. 그냥 개인 그 지사 한 명, 시장 한 명의 몫으로 혼자 가셨는데, 지금은 말씀처럼 당 대표고 그리고 우리가 당 대표실과 또 우리 당까지 침탈을 몇 번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게 개인의 일이 되겠습니까? 당 전체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의 비리였죠. BBK 뭐 등등. 그런 거 있었을 때 그때 뭐 당과 이명박 분리해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그냥 다 당에서 전체적으로 다 대응하셨잖아요. 저희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건 분리 안 해도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 당대표인데 이재명이라서 분리해야 되고, 요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당 대표 때 있었던 게 아니죠. 전부 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고, 또 특히 이 야당 파괴 프레임을 지금 붙이는 거예요. 야당 파괴. 그래서 뭐 계속 야당 파괴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까지 가서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야 된다. 야당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야당 파괴를 하려면은 이것을 시발점이 이 반대 진영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친문 진영 정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녹취록도 나왔고, 물론 나중에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서로 뭐 경선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파괴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개인 비리 혐의들이지, 이것이 뭐 민주당이 받고 있는 비리 혐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 41명이 가서 뭐 그 병풍을 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저는 그 납득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호인 한 명만 대동하고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대표가요, KBS 인터뷰를 하다가 뭐 말을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뭐 버벅거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왜 검찰에 나가기로 했냐, 이 질문에 뭐라 그랬냐 하면,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들을 한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이미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청하다가 처리했던 걸 다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조금 이 중간에 스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했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반박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제 이제 무혐의 처분이라는 표현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이 말을 조금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왜 중단했던 걸로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그 한동훈 방금 나왔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듯이 법률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어떤 최종 처분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처분권은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할지, 그다음 불기소를 할지, 그럼 불기소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뭐 무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증거가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경찰에서 검찰에 예를 들어 송치를 할 것인가 불송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불송치를 하게 되면 여기 이 범죄에 있어서는 어떠한 뭐 범죄성이 굉장히 약하다든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혐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인데 굳이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명문상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예. 그 부분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반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나 혐의가 없고 아주 깨끗하게 끝난 걸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장관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이게 사건이 끝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 말 하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혐의와 불송치라는 법률 용어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로서 쭉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그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지자들 앞에서는 네네. 나는 이미 그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미 혐의가 없는 걸로 종결된 거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 불송치란 말을 살짝 무혐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또 현직 법무장관이니까 예.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무혐의가 아니고 불송치 결정한 걸 예. 형사소송법상 법리 절차에 따라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다시 하고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 예. 그전에 분당경찰서에서 좀 굉장히 미적미적거렸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경기 남부경찰청이 다시 수사를 해서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가지고 검찰이 또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번에 기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예.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어제 아마 KBS 인터뷰에서 무혐의라고 하려다가 이 무혐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다시 그 처분됐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조금 순간 긴장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다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도 없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워서 검찰에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금 프레임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실들을 그런 식으로 약간씩 비틀어서 자기 스스로의 아마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 장관이 이제 연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혐의라든지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뭐라고 그랬고 우상호 의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이 대장동 사건도 성남FC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그 실무선에 있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걸 그 성남시라는 지역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를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너무 가벼워요. 법무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 굉장히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무혐의 이야기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기능이 없어졌어요. 예. 그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 법무부 장관이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좀 전에 이 말씀을 나눈 무혐의 같은 거 예. 이것은 무혐의 계속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치 보복 프레임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무혐의 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내린 걸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반박을 안 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돼요. 이 무혐의라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그 무혐의 그러니까는 불송치된 이유가 예. 문재인 정부 경찰에서 3년 동안 수사를 뭉개고 있었죠. 소위 말해서 네. 뭉개고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불송치를 해서 그걸 그 고발인 쪽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수사가 된 건데 그 설명을 안 해주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검찰이 야당 예. 탄압을 위해서 과거에 무혐의 받은 사건을 다시 꺼내서 하는 거다. 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이야기도 그렇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한동훈 장관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치 보복을 한다. 검찰이 예. 뭐 검찰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그 뭐 성남의 이거 토호 세력의 토착 비리다 이런 예.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단계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하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온다. 이런 조언까지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후폭풍이 생기게 되고 이걸 왜 저렇게 후회할 날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법무부 장관직에 충실하시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정치성 자체에 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검사인지 장관인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번에도 뭐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스럭대는 소리를 듣고 뭐 돈봉투 만지는 소리다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런 발언 하고 싶다면 장관직 내려놓고 출마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네, 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매우 충실하게 따르시는 분 같습니다. 뭐 스타 장관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스타 장관이 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멈춘 지가 좀 됐는데요. 네. 본인이 대신 지금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언론의 답변도 많이 하시고. 네, 뭐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한동훈 장관 아니면 이상민 장관 딱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을 환경을 보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아까 뭐 무혐의니 뭐 이렇게 하나의 단어 같은 걸 말 잘못하는 경우는 그건 언론에서 검증하고 언론에서 비판하면 됩니다.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국의 장관께서 나와서 하나하나 대처하는 것은 사실 국무위원으로서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은 예를 들어 국가 상대의 재판에서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인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 그러니까 문장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본인은 공직자이고 고위공직자이고 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런 공직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 싶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또 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국무위원의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거의 녹다운, 그로기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처를 민주당에서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하든지 정치적으로 하든지 여론전으로 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법리적으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장 출신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장에서 질문을 해도 못 당해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직전에 법무부 장관들이 가서 상대를 해도 또 이 정치적으로 이 논쟁을 해도 그냥 안전히 그 안패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론전에 있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민주당 쪽하고 봤을 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별로 불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렇게 해서 다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당 기획실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야당 파괴 입만 열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야당 파괴입니까? 야당 파괴네 조작이네 하는 건요. 과거에 무엇이 야당 파괴냐면요. 의원 빼가기 갖고 가가지고 야당을 이제 상대 정당을 갖다가 무력화시킨다. 의원 빼가기. 아니면 의원들 개인 뒷조사해가지고 비리 뒷조사해서 협박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용공 조작. 이런 것이 야당 파괴고 야당 그 공작이죠. 파괴 공작이죠. 지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문제지 어떻게 그냥 사건을 조작해서 낸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었던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지금의 여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새로 캐낸 건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이제 검찰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오늘 기자들에게 조율도 안 되고 일방적이다 좀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한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하루만 나오고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일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더 이상 뭐 말도 안 하고 자신이 준비했던 6장짜리 진술서를 토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네, 지난번 입장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도 대장동 위례 관련 11년에 걸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나오고 끝내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검찰에서는 뭐 다시 한번 나오게 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든지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갈 건가 지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설 변호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이틀의 출석이 필요하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 이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옛날 성남시장 시절의 사건, 개인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쩌면 야당 파괴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검찰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저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소환을 한다라는 거 이게 중간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청자분도 제일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이게 대장동 선거 때 나왔을 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거 배임이다. 왜 민간업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끔 해줬냐. 초과 수익 어떤 몰수제도라든지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왜 만들지 않았느냐. 그거였는데 중간에는 뭐였었냐면 아니 그러면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돈 받은 거 아니냐, 어떤 뇌물 받은 거 아니냐, 뇌물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결국에는 부른다는 것이 지금 보면 대부분 혐의 자체가 뭐 배임이라든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 이게 뭐냐면 이것은 법리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떠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어떤 객관적인 명백하고 객관적인 어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법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러한 그 수사 어떤 방향, 그다음에 수사 어떤 지금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제시하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어차피 진술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틀 정도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만 첫날 가서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10일 날 그 소환됐을 때 그때도 처음에 그 A4 용지 한 6장인가 그 제출을 하고 네. 나 6시까지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오후 6시 되면 더 이상 그 조사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10시가 넘어서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내놨기 때문이죠. 예. 그때 네이버의 내부 보고서 네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네이버 쪽에 요구한 그 사항을 적은 네이버 내부 보고서를 이재명 그 대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증거, 명백한 증거를 내놨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4시간을 더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 해명을 하고 하느라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또 본인은 뭐 이틀 필요 없다. 지금 가서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속에서 적어가서 이 정도 나 이야기할 것이고 그때는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또 안 하려고 네. 하겠죠. 예. 그러면 그때 내부 보고서 같은 그런 검찰의 대장동 관련해서 예. 명백한 증거를 내놓으면은 네네. 그것도 시간 또 길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성남시가 주도했던 이런 대장동 위례 사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종 결제자가 시장이니까 이 대표가 이런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 또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각종 특혜를 줬다. 이런 것들, 결제 진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이명 계약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대표 당시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난번처럼 뭐 진술 내용을 또 가져가서 말할 정도인지 아니면 가서 이제 일일이 답을 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 대표의 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만배 씨를 아냐 그랬더니 따로 연락한 적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검찰이 29차례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을 제시를 했더니 그때서야 세상 돌아가는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민 원장님,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근데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정진상 씨는 전혀 다른 거짓 진술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그다음에 처음부터 어떻게 누구 소개로 알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나 김만배 전혀 모른다. 그냥 지나갈 때 악수 2번 정도 했다. 했는데 둘이 최근에 통화한 기록이 들이대니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동가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때서 할 수 없이 시인한다고 시인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이재명 대표 측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을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자꾸 들이대가지고 그 이 피의자들을 갖다가 격파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고요. 또 JTBC 보도를 보면 김용 전 부원장도 진술한 부분이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4년에 김만배 씨와 식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가게 주인은 방이 어땠고 술을 뭘 먹었는지까지 기록한 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도 김만배 모른다 그랬다가 밥 먹은 적 없다 그랬다가 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걸로 지금 JTBC 보도에는 돼 있거든요. 그럼 김용, 정진상 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거짓 진술을 했던 건가? 좀 궁금해지는데 설명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내용은 과거에는 왜 몰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은 알았다고 아는 사실을 제시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제 다시 그때 만났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범죄 혐의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잘 알았다 아니면 그냥 알고 있었다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당연히 JTBC나 이런 데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진술이 바뀐 어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내용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알았냐?
뭐 조금 그냥 알고만 있었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와서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후속 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구조는 이 세 그룹이에요. 하나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김만배, 남욱, 이렇게 정영학 이런 민간 사업자가 있고, 그 중간에 키맨이 유동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술 같은 것을 보면은 모든 게 유동규를 거쳐서 이재명 쪽과 이재명 대표 쪽과 이쪽에 민간 사업자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용옥 씨가 뭐 8억 그 경선 자금 이런 것도 유동규를 통해서 유동규가 민간 사업자에게 받아서 건네줬죠.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지금까지는 유동규를 거쳐서 이재명 쪽 그 사람들과 이 민간 사업자들이 거래를 한 걸로 쭉 나왔는데 이렇게 김용 또 정진상 씨도 김만배 씨와 밀접하게 만나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은 유동규 씨가 배제된 상황에서 또 이쪽에 양쪽에 어떤 일들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부분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계성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진상, 김용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김만배 씨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또 친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또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영장실질심사 김 전 회장은 포기했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해외 도주했다 보니까 뭐 발부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깝다. 이런 취지의 진술했던 분, 전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돌던 얘기를 했을 뿐이다. 실제 친했는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쌍방울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친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검찰에 한 걸로 또 알려지면서 이 진실 공방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누군가 술 마시다가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말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죠. 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배임, 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가장 큰 뭐가 터질 수 있는 게 혹시 대북 송금 아니냐. 이런 의혹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걱정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대북 송금 관련 조응천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의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변호사비, 뭐 대납, 대북 송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으로. 네,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이 자신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김 교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거 영장 청구한 내용에도 저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 자본시장 그 위반하고 그다음에 외화 반출 위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유추할 수가 있고요. 저 대북 송금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공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대북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평화부지사를 이화영 부지사를 데려와서 이 사람을 시켰던 거고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드러난 바로는 쌍방울과 깊은 유착 관계 있으면서 카드도 쓰고 뇌물도 받고 또 이 쌍방울에 임원도 있다가 부지사로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쌍방울의 후원하에서 이 대북 사업을 해가지고 화면에 계속 나옵니다만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 뭐 낯익은 분 아닙니까? 저 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이재명 지사랑 같이 행사를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재명 대표가 지사에 있는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와 아니면 포괄적인 책임을 받는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장관의 깊은 유착 관계에 의해서 경기도의 공식적인 대북 사업을 이러저러하게 많이 추진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 과정에서 돈을 보낸 거 아니면 밀반출해서 북에다 제일 전달한 거 또는 심지어는 그것에서 주가조과도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아니면 무기나이 했느냐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일정 정도의 거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파헤쳐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뭐 대북 송금에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뭐 나와 있는 걸로만 따지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조사를 하고 뭐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냥 혹시 이거 이재명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재명 들어가 있는 거냐 하는 것도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도 지난 계속 일어났었는데요. 그 정영학 녹취록이 다 공개가 전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름이 29번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야 이재명 못 알리지 안 하게 해. 이재명 알면 큰일 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고 그 나머지는 오히려 다른 쪽입니다. 뭐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서 뭐 조우영 씨, 뭐 하나 컨소시엄 등등 관련된 오히려 돈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쪽이에요. 뭐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약속 클럽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그마로 이재명이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를 지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대북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뭐 그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뭐 이미 다 있으니 뭐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몸통이고 이재명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번 뭐 수사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입증할지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과 수사 방식이라든지 조사 시기라든지 뭐 며칠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건설 현장 내의 노조의 각종 불법 혐의 수사를 위해서 8개 건설 노조 사무실 1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해서 사실상 국내 모든 건설 노조가 강제 수사에 포함된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다 들어와, 형 닦아! 우리 다 들어와요! 형만 다 들어와! 나오시라고! 다쳐! 건설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 건설 자본이 어려우니 정권이 건설 자본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금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0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이 건설 현장 내에 노조 불법 행위 단속을 해왔었는데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간부 20명 정도를 공동 강요, 공동 공갈 혐의로 무더기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민노총 압수수색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고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오늘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특히 건설 노조 쪽에 건설 현장에서 노조 쪽이 일종의 그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한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뭐 걷는다든가 아니면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뭐 그렇게 됐었는데 민노총 같은 경우 일종의 권력기관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그 어떤 제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민노총에 가입을 안 하면은 포크레인 같은 거 일거리를 안 주니까 민노총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입을 시켜주면서 그냥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에서 그것을 지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노조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 노조로 이적한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나왔고 그리고 채용 강요라고 어거지를 부리는데 본인과 합의를 했던 조합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인담협에 따라서 수용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위법이 없는데 지금 노동시장 탄압을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교통부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뭐 사례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2주 동안 2천여 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내용을 보면 업체 118곳이 최근 3년간 노조에 준 돈이 1,686억 원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 피해를 본 업체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설주환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러니까 국가산단이라든지 뭐 울산, 뭐 전남 여수, 그다음에 충남의 대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건설노조가 부리는 갑질, 지금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어떤 본인들은 저는 뭐 합법적인 어떤 합의의 결과다라고는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사측과 어떤 과정상에서의 어떤 불법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이 건설 노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또 들어가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입냐? 국민들이 입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맞추기 위해서 사기업에서는 단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부실화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건설 노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노총 저는 철저한 수사를 이뤄서 그 과정상의 불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노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보시죠.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건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조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자신들을 채용하라고 시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비라 그래가지고 원래 주는 것 외에 사례비를 줘야지만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 힘찬 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탄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안몰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목적이 혹여나 다른 반작용으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간첩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 보도에 의하면 한 4명 정도가 지금 숨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노총 본사에서는 700명가량의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한 사람 잡겠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좀 보여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그 간첩이 맞다면 당연히 잡고 이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700명씩 가가지고 잡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좀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딱 타이밍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각종에 있는 여기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북 경북 등등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몇백 명씩의 경찰이 투입되어서 그 사람들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순방에서 이란 관련해서 주적한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정원 입장은 이건 거예요. 지금 일부 피의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문건을 옮긴다든지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연계 노동계 인사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북한 문화교류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공작원이 김명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공작원 두세 명이 이제 우리 노동계 쪽과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근데 창원에는 자주통일민중전이라는 데가 있고 제주는 히읗이라는 또 조직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번 보시면 민노총의 조직국장이라는 A씨 2017년 캄보디아, 2019년 베트남, 북한 공작원을 접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조직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도했다 이런 정황을 국정원에서 파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이 있는데 이분은 또 하노이에서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A, B 같이 만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에서는 이 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이분은 17년 캄보디아 프놈펜이거든요. A씨하고 C씨가 같이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고 2017년 프놈펜에서 또 제주평화쉼터 대표도 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같은 장소에 이제 2명씩, 4명, 지금 4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둘 이렇게 짝지어서 간 것 아니냐 이런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 17년에서 19년경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2명씩 또는 각자 출국해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령을 받아 국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큰 가방에 뭘 넘겨줬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노조 등의 지하 반정부 단체를 조직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북한 측에다가 이제 보고도 했다. 사이버 드보크라 그래서 뭐 비밀번호 알려주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김근식 교수님, 이 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도 이럴까 싶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운동 출신이고 부사파 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저희들처럼 그 젊었을 때 뭐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대부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정당이나 일부에서는 극소수지만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것이고 이미 제주에 있는 히읗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전주 같은 지역 거점을 해가지고 북한 공작원과 직접 만나서 접선을 해서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반정부 투쟁을 했던 것이 정황상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저게 왜 민노총까지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냐, 산하 노령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젊었을 때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다 곳곳에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놈펜을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노이를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와 창원에서 하는 활동가가 민노총과 또 보건의료와 이런 데 또 연결되는 활동가들과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그 상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에서 이 수사를 어디까지 해서 진실을 어디까지 드러낼지 이제 능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민노총 위원장께서 뭐 5월 1일 노동제를 위해서 뭐 총파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생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를 민주당이 같이 덥석 묻어가지고 같이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은 임 대변인 말씀대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야 될 노조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의 그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노조가 그 몇몇 국정원이 수사하는 간첩 행위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분리하는 것이 민노총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노총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 전제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뭐 노조 탄압을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문화교류국이라고 북한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간첩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리광진이란 사람도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 리광진은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이 창원, 제주 조직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 이 김명성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섭 방식과 이후 반정부 단체를 구축하려고 한 방식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이었죠. 청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포섭 대상이었다고 주장한 인물 인터뷰. 저희 탐사보도 세븐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전에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벌써 한 30년 전에 알게 된 거고요. 만날 때마다 이제 뭐 사회개혁, 정치개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정치 세력들보다 좀 그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당이 좀 생겨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이 지금 돼야 된다. 또 늘 정치 얘기는 뭐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았죠. 현직 잔치단체장이나 또는 지금 현역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소개를 요구했죠. 예, 뭐 저런 식의 이제 포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간첩 사건 이걸 좀 묻었다, 묵혀놨다가 수사도 안 하고 뭐 결재도 안 하고 뭐 이랬다, 이런 보도가 일부에서 나왔어요. 송 부장님,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 간부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간부들이 그냥 휴가를 가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직무유기 뭐 이런 것도 걸릴 수가 있으니 아니, 휴가를 가버려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것도 2016년부터 국정원이 포착을 했어요. 그 2017년에 행적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수사를 하느냐. 조금 전에 쭉 이야기를 했듯이 제주나 또 이 창원 같은 데서 그런 조직들이, 지하 조직들이 다 적발이 됐죠. 적발이 됐으니 이 민노총회 쪽에 연루가 됐다고 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다른 조직들이 다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내년 1월 되면은 꼭 1년 후에 대공수 사건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로 넘어가면 물론 수사 적인 건 계속 할지 몰라도 수사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서둘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국정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간첩이 있더라도 이걸 그냥 묵혀놓고 쉬쉬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설 변호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북한과 좀 잘 되고 싶어 하니까 있더라도 안 잡았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좀 하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여지가 있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만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수사에 있어서 사건의 성숙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한 명을 잡을 것인가, 간접 한 명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조직화된 어떤 점조직화된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일망타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 당시에 어떤 묵과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사건이 성숙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수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한 6년 지나서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뭐 때문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참석차 지금 스위스를 방문 중인데요. 현지 시간 어제였습니다.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모습 한번 보시죠. 앞으로 여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 hope you will really enjoy yourself tonight.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Excellency Yoon Song-yeol.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로 이 홀로 들어오는데 술과 음식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초대해놓고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준비가 다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가 나다. 대한민국에 대한 영업사원 1호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해외 CEO들, 최고 경영자 한 20명과 오찬도 가지면서 대한민국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 원장님?
예, 우선 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발언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더 이제 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농담 아주 자연스럽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음식하고 술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했던 식으로 아주 해서 현장에서 아주 빵 터진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을 하고 있는 이제 최태원 SK 회장 소개로 해가지고 중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외국의 그 기업인들과 외국의 또 외국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상당히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것으로 또 보입니다. 자,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마디가 상당히 그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밤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던진 농담인데 좀 뼈가 있습니다. 보시죠.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나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가지고 소리. 네, 자, 이 회장이 농담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취재진들이 쓰는 카메라가 일본제가 많습니다. 그게 성능의 문제도 있고 그 안에 기능의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예전에 근데 이재용 회장을 누가 인터뷰하라고 했더니 핸드폰이 다르네, 삼성이 아니네 그러면서 또 약간 거절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제 삼성에 대한 뭐 그런 자부심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삼성 휴대폰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 삼성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 한국 기자들도 다 이 일제 카메라를 쓰는데 삼성이 또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성 카메라를 썼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 말 속에는 결국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제대로 경영 일선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을 받고 또 구치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전부 다 캐논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까지 일일이 본인이 챙기지 못했다. 그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소니 TV였습니다만 어느새 LG, 삼성 텔레비전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삼성이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이번 순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다보스에서는 배우자 프로그램인 예술가 리더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라티파 공주 태권도 실력을 자랑하는 라티파 공주와 만나서 한국 방문도 제안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순방에서는 특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커플룩이 좀 눈길을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자, 대통령 넥타이와 김건희 여사의 의상이 일치하는 그런 커플룩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는 외교 현장에서 저렇게 그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멋진 옷 입고 이렇게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모습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두 분이 뭐 커플룩이라고 하시니 참 금술이 좋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금술이 좋으신 만큼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이란을 적국으로 만드는 그런 말실수를 조금 옆에서 좀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취임 초기에 좀 그걸 지나서 대통령도 자신감,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뭐 이 대선 직후에서 야당 쪽에서 새해 순방 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번에 굉장히 잦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해외 순방이라는 것은 예.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러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이제 필요할 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야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그런 바람도 좀 있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